오늘의 코인, 오늘은 채굴 일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찾아뵙게 되는데요. 채굴 일타의 퍼펙트 플레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님 한번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채굴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들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이더리움에 관한, 또 이더리움 POS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해서요. 한번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머지 앞두고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옮겼다. 이더리움의 POS 전환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왜 POS 업그레이드를 앞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서도 이더리움 재단이 9월 10일에서 20일 기간으로 예고한 더 머지를 앞두고 지난 석 달 동안 큰 선들은 이더리움을 대거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더 머지는 더 머지 이전까지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더 머지 이후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곧 현재 상승세를 탄 이더리움 가격이 더 머지 이후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오늘은 이더리움 포스 후 정말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거래소 내에서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입금했다라는 소식을 일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이더리움에게 지속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와 일정이 또 겹친다라고 합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호재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될지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있는 와중에 큰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보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상승 재료들과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 두 가지의 관점에서 모두 다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네. 이더리움의 상승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의 하루 총 발행량의 감소. 이더리움이 POS, 즉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 이더리움의 하루 발행량은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루 발행량이 대략 13,000개 정도에서 1,300개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에 굉장한 공급 쇼크가 발생하며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껏 연기되어 오던 POS로 확실한 전환.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은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6년간의 연기 끝에 완성되어가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은 코인 시장의 굉장한 이슈이고 호재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하락장이라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였지만 만일 지금 상승장이었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경제가 워낙 좋지 못해 모든 자산들의 하락 시기가 맞물려 있어 시기가 좋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단기간으로 본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렇게 위 내용들은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적인 느낌에서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이러한 발행량들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었고요. 지금껏 연기되어 왔던 POS로의 확실한 전환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투자 시장이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문제점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더 컸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일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우리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OS의 불안정성. POS 방식의 이더리움 플랫폼이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킬러로 알려진 솔라나 또한 POS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2022년 1월 21일, 22일 양일간 네트워크 다운 사태가 일어나며 해당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43K에서 34K까지 하락하였으며 솔라나 또한 약 140불에서 90불까지 하락하며 약 30%에 육박하는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솔라나 또한 이렇게 큰 하락을 불러왔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2등을 자랑하는 이더리움이 업데이트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기에 지금까지 이더리움 재단은 완벽에 완벽을 기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딘가에 쫓기듯 급하게 POS 전환을 하는 듯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머지 업그레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미 스테이킹을 받아놓은 1,400만 개 가량의 이더리움 수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량은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의 12%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수량입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후 이더리움은 2.0 업그레이드 예정일을 21년도 초반으로 잡았으나 21년 연말로 연기가 이루어졌고 22년 1분기 예정일로 또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날까지 연기가 되게 된 겁니다. 올해 5월에는 설상가상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7개의 블록에 걸쳐 리오그 문제까지 발생하고 거기에 얼마 전에도 머지 테스트 때 오류가 발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이미 받아놓은 스테이킹 물량이 머지 업그레이드 실패로 인해 썰물처럼 나가버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머지 실패로 스테이킹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셀시우스와 리도 사건처럼 뱅크런까지 우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제의 시작. 이더리움이 포스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국가와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미 재무부에서 이더리움을 검열한다는 등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은 나라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증권법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POW 채굴 방식일 때는 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자체가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곧 왕이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더리움의 재단이 왕이고 권력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국가와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들의 노드들이 50% 이상이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미국에서는 이더리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약점이 잡혀있는 한 이더리움은 규제 당국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의 원가, 바로 생산 원가죠. 제가 저번 주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시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난이도가 급증해 채굴자들의 수익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생산 원가가 올라갔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중장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자산들에는 자산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원가가 존재합니다. 모든 코인이 떨어져서도 생산 원가가 오른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2만 달러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머무르는 이유는 1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생산 단가, 즉 전기비와 유지비가 2만 달러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채굴자들은 단순 채굴기 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원가 밑으로 팔 이유가 없기에 비트코인을 홀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에 풀리는 공급이 적어지며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채굴장의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또한 POW 방식으로 1이더리움을 생산하기 위한 전기비와
유지비라는 원가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POS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더리움은 원가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는 자산은 항상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산시장의 원리죠. 여기까지 제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강조드린 더머지는 더머지 이전까지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더머지 이후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곧 현재 상승세를 탄 이더리움 가격이 더머지 이후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의 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한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결국 0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OS 전환이 더 이상 채굴 방식으로 탄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더리움 POS의 가치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시는 관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전반적인 틀로 봤을 때 POS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암호화폐 시장의 큰 이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POS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미국 재무부의 검열조차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고요. POS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완전한 것이냐? 하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까지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타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굴 난이도는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네.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채굴 난이도 높아졌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건 채굴자들에게는 일종의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비트코인 채굴 장비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지금 채굴 장비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졌고 많은 채굴자들이 신규 기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게 되고 채굴 난이도는 높아졌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장을 이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매수 적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손절의 시기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채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등, 그러니까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해시리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차트는 역대 해시리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해시리본이 바이 시그널이 점등이 되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점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 이격도가 크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바이 시그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즉각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단 일정 기간 횡보나 일정 양의 하락 이후 올라가는 모습이 존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시리본이 바이 시그널을 점등한 건 이제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8년, 2019년 바이 시그널이 점등이 되었을 때 차트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번에 바이 시그널이 나왔는데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차트 분석을 통해서 또 어떻게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일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차트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 차트는 2022년 8월인 현재의 차트고요. 지금 위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에도 12월 달 정도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점등이 되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락 이후에
바이 시그널이 점등된 이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동 평균선들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반복하며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서 또한 0.618에서 786 사이 구간에서 많이 머물러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아래 현재 차트로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로 만들고 다시 데드 크로스로 만들고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618과 786 구간에 이제 접어든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위의 프랙탈대로 현재 시점이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618과 786 구간에서 장기간 횡보 이후에 상승 양봉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해시리본 차트의 과거 데이터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상승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은 저희가 오늘 좀 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일타님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참 많이 힘듭니다. 참 너무 힘든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정말 저도 심적으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 차트를 가지고 온 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장기간 횡보 이후에는 충분히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하락이 있어야 되는 법이고 이런 하락이 상세가 되려고 하면 횡보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제 다가올 상승장을 기다리기 위한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한결 마음 편하게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일타님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